침묵하는 바다와 남겨진 신발. 군산항에서 100길로 1시간. 지도에도 잘 잡히지 않는 작은 섬, 낙도. 그곳의 밤은 유난히 깊고 어두웠다. 2016년 5월 14일. 자욱한 해무가 섬 전체를 집어삼킨 듯한 밤이었다. 비릿한 짠내가 코를 찌르는 양식장 한가운데 낡은 목선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배 위에는 25살의 청년 한수가 서 있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온몸은 땀과 바닷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액정이 깨진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수신 신호가 겨우 한 칸 잡혀 있었다. 손가락을 떨며 필사적으로 자판을 눌렀다. 살려주세요. 여기는 메시지를 완성하기도 전 등 뒤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렸다. 한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봤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한수야, 밤바람이 찬데 여기서 뭐하냐? 양식장 주인 박 씨의 목소리였다. 낮게 깔린 그의 목소리에는 기분 나쁜 웃음기가 섞여 있었다. 한수는 급히 핸드폰을 뒤로 감추려 했지만 박 씨의 손이 더 빨랐다. 육중한 손이 한수의 손목을 부러뜨릴 듯 낚아챘다. 핸드폰은 힘없이 바다 위로 포물선을 그리며 추락했다. 퐁당!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작은 불빛을 보며 한수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다. 그것이 그가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마지막 줄이었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평화롭던 낙도의 고요를 깬 것은 박 씨의 다급한 외침이었다. 경찰관님, 이놈이 사고를 쳤어요. 우리 양식장 금고에서 현금을 다 들고 튀었다고요. 군산경찰서에서 파견 나온 이 형사는 귀찮은 듯 하품을 하며 박 씨의 양식장에 도착했다. 박 씨는 억울한 표정으로 한수가 머물던 컨테이너 숙소를 가리켰다. 방 안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고 마치 누군가 급하게 짐음을 챙겨 나간 듯한 모습이었다. 어제 새벽에 작은 뗏목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놈이 그걸 타고 육지로 도망간 게 분명해요. 보증금까지 다 가불해줬는데 은혜도 모르는 새끼. 이 형사는 박 씨의 말을 들으며 양식장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다 위 부표들이 파도를 따라 무심히 출렁이고 있었다. 그때 이 형사의 시선이 선착장 끝자락 거친 그물더미에 머물렀다. 그곳에는 낡고 해진 운동화 한 켤레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한수가 평소에 신고 다니던 것이었다. 뒤축이 닳아있고 흙먼지가 묻은 누군가에게는 쓰레기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재산이었을 신발. 박 사장님, 도망갔다는 놈이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배를 탔답니까? 이 형사의 질문에 박 씨의 눈썹이 움찔거렸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태연하게 대꾸했다. 아, 그놈이 워낙 급했나 보죠. 아니면 다른 신발이라도 훔쳐 신었거나. 형사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빨리 수배부터 내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 돈 500만 원! 경찰은 현장 조사를 마친 뒤 CCTV 확인에 나섰다. 하지만 섬의 유일한 출입구인 선착장 CCTV에 그날 밤 한수의 모습이 전혀 찍히지 않았다. 박 씨는 한수가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섬 뒤편 갯바위에서 배를 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은 전형적인 단순절도 후 도주로 흘러갔다. 한수는 연고도 없는 고아였고 그를 대신해 항변해줄 사람도 없었다. 육지에 있는 늙은 할머니만이 그의 유일한 가족이었지만 할머니는 손자가 도둑질을 했을 리 없다며 눈물로 밤을 지샐 뿐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한수라는 이름은 잊혀갔다. 박 씨의 양식장은 여느 때처럼 평온하게 돌아갔고 바다는 수많은 비밀을 삼킨 채 침묵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날 밤 한수의 발목에 감긴 것은 뗏목의 밧줄이 아니라 차가운 쇠사슬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운동화는 도망의 흔적이 아니라 자신이 아직 이 섬에 있음을 알리려 했던
처절한 비명이었음을. 한수가 사라진 지 정확히 730일이 되는 날, 한 해녀가 양식장 인근 깊은 바닷속을 헤엄치다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어둡고 깊은 수심 아래 굳게 잠긴 철제 컨테이너 안에서 무언가 규칙적으로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똑, 똑, 똑. 마치 누군가 잊지 말아달라고, 제발 나를 꺼내달라고 보내는 죽음의 박자처럼. 수면 아래의 두드림. 2018년 6월. 군산 앞바다의 수온은 예년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다. 낙도 인근의 양식장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파견된 잠수부 강호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다. 하지만 그조차도 그날의 기억은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다. 탁한 시야를 뚫고 수심 15m 아래로 내려갔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거대한 해조류에 덮인 사각형의 그림자였다. 그것은 수년 전 태풍에 휩쓸려 내려갔다던 낡은 해상 컨테이너였다. 박 씨는 분명 그 안에 사료만 들어있었다고 말했었다. 강호가 컨테이너의 부식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다가간 순간이었다. 땅, 깡, 깡. 둔탁한 금속음이 수압을 뚫고 그의 고막을 때렸다. 강호의 몸이 굳어버렸다. 산소통의 공기방울만이 보글거리며 올라갔다. 잘못 들었을 리 없었다. 그것은 명백히 안에서 밖을 향해 무언가로 벽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그가 다시 손을 뻗어 벽면을 만지려는 찰나 컨테이너의 틈새로 하얀 무언가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셀 수 없이 많은 굴 껍데기들이었다. 그런데 그 굴 껍데기 하나하나에 기괴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굴 껍데기 하나를 집어들었다. 수종 라이트를 비추자 날카로운 것으로 파낸 듯한 글자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살, 아, 잇, 다. 그는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수면 위로 솟구쳐 올랐다. 강호의 신고로 해경이 출동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묘하게 흘러갔다. 낙도 파출소장 김 소장은 강호의 말을 헛소리로 치부했다. 강씨, 질소 중독이라도 온 거 아니야? 저 컨테이너는 3년 전 태풍 때 가라앉은 폐기물이야. 거기서 누가 소리를 내? 박 씨 역시 곁에서 거들었다. 아이고, 우리 양식장 영업 방해할 일 있나? 저거 건져 올리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냥 놔둬요. 하지만 강호가 몰래 챙겨온 굴 껍데기를 이 형사에게 건네면서 상황은 반전되었다. 이 형사는 2년 전 한수의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굴 껍데기에 새겨진 투박한 그 시체를 보는 순간 한수가 남겼던 유일한 유품인 일기장의 글씨체를 떠올렸다. 이건 한수 글씨야. 이 형사의 고집으로 결국 컨테이너 인양 작업이 시작되었다. 박 씨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고 김 소장은 연신 어디론가 초조하게 전화를 걸어댔다. 거대한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을 때 구경하던 섬 주민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컨테이너 문을 강제로 개방하자 역한 악취와 함께 쏟아져 나온 것은 썩은 사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산처럼 쌓인 굴 껍데기 더미, 그리고 누군가 그 안에서 처절하게 생존하려 했던 흔적들이었다. 바닥에는 녹슨 통조림 캔 수백 개가 굴러다녔고 벽면에는 피 묻은 손톱 자국이 가득했다. 그리고 컨테이너 가장 깊숙한 곳, 작은 공기구멍 근처에 낡은 방수 비닐로 쌓인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 형사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다. 한수는 그 안에 없었다. 하지만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 순간 양식장 주인 박 씨와 김 소장의 모습이 사라졌다. 이 형사는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이 섬 전체가 거대한 감옥이었고 공범이었다는 사실을. 이 형사는 권총을 다잡으며 섬 뒤편의 절벽, 주민들이 검은 구멍이라 부르는 해안 동굴로 향했다. 해무가 다시 섬을 덮기 시작했고
멀리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비명이 파도 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검은 구멍에 통곡 해무가 낙도를 완전히 집어삼킨 오후 5시. 이 형사는 지원 병력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수첩에 적힌 검은 구멍은 섬 주민들조차 영험하면서도 불길하다며 접근을 꺼리는 해안 만조 동굴이었다. 파도가 높아지면 입구가 물에 잠겨 영원히 갇히게 되는 천연의 감옥이었다. 이 형사가 갯바위를 타고 동굴 입구에 다다랐을 때 비릿한 바다 내음 사이로 이질적인 냄새가 섞여 나왔다. 소독약 냄새, 그리고 오랫동안 씻지 못한 사람의 악취였다. 누구냐? 동굴 안쪽에서 날카로운 외침이 들렸다. 손전등 불빛을 비추자 쇠파이프를 든 양식장 인부 2명이 앞을 막아섰다. 그들의 뒤편, 동굴 깊숙한 곳에서 박 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형사, 적당히 하고 돌아가지 그래. 여긴 육지법이 통하는 곳이 아니야. 바다법을 따르는 곳이라고. 이 형사는 권총을 공중으로 발사했다. 탕! 좁은 동굴벽을 타고 총성이 수십 번의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다. 인부들이 주춤하는 사이 이 형사는 안쪽으로 돌진했다. 그곳에서 그는 지옥을 보았다. 동굴 안쪽에는 육지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커다란 철장 3개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사람이라고 믿기 힘든 몰골의 형체들이 쓰러져 있었다.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엉겨 붙었고 피부는 햇빛을 보지 못해 창백하다 못해 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 가장 끝에 있는 작은 철장. 그곳에 2년 전 사라졌던 한수가 있었다. 한수야. 한수니? 이 형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철장 안의 남자는 눈부신 불빛에 눈을 가린 채 몸을 웅크렸다. 그의 발목에는 컨테이너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굵은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고 그 주변은 이미 괴사가 진행되어 검게 변해 있었다. 이 형사님? 갈라진 쇳소리 같은 몽목소리가 한수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한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이 형사를 바라보며 피 묻은 손을 뻗었다. 하지만 감격의 순간은 길지 않았다. 박 씨가 미친 듯이 웃으며 동굴 벽면에 설치된 레버를 당겼기 때문이었다. 다 같이 죽자고.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났으니까. 박 씨가 당긴 레버는 동굴 입구의 암석을 무너뜨리는 장치였다. 쿠르릉 하는 굉음과 함께 동굴 입구가 거대한 바위들로 막히기 시작했다. 동시에 만조 시간이 겹치며 바닷물이 무서운 속도로 동굴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안 돼! 이 형사는 필사적으로 한수의 철장 자물쇠를 총으로 쏴서 부쉈다. 물은 순식간에 무릎까지 차올랐다. 다른 철장에 갇혀있던 2명의 노인들도 살려달라며 비명을 질렀다. 물속에서 박 씨와 인부들은 이미 도망갈 비밀 통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이 형사는 한수를 등에 업고 다른 2명의 생존자를 부축하며 차오르는 물과 싸워야 했다. 한수는 2년 동안 근육이 퇴화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형사님, 저를 버리고 가세요. 제발. 한수가 울먹이며 말했다. 하지만 이 형사는 이를 악물었다. 입 다물어. 네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죽어도 내 등 위에서 죽어. 동굴 천장까지 물이 차오르기 직전. 이 형사는 한수가 수첩에 적어두었던 공기 구멍의 위치를 떠올렸다. 박 씨 일당이 도망친 비밀 통로가 아니라 한수가 2년 동안 관찰하며 찾아낸 유일한 탈출구였다. 이 형사는 마지막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3명의 생존자와 함께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몸을 던졌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 오직 한수의 손끝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고 헤엄쳤다. 폐가 터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이 형사의 손에 매끄러운 바위가 아닌 누군가 인위적으로 깎아놓은 듯한 통로의 입구가 만져졌다. 그곳을 빠져나온 순간 해물을 뚫고 쏟아지는 달빛이 그들의 머리 위를 비쳤다. 2년 만에 마주하는 세상의 빛이었다. 무너진 정의와 일그러진 얼굴 동굴을 빠져나온 4사람은 해안가에서 실신한 채 발견되었다.
한수는 곧장 군산의 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그의 상태는 참혹했다. 비타민 결핍으로 인한 치아 손실, 의사 직전의 발목, 그리고 빛에 노출되자마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시력까지.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한 것은 그를 기다리고 있던 차가운 현실이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한수에게 다가온 것은 구급대원이 아니라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었다. 그들의 선두에는 낙도 파출소장 김 소장이 서 있었다. 한수야, 살아 돌아와서 다행이다. 그런데 말이야, 네가 박씨 금고에서 훔친 500만 원은 어디 있니? 한수는 귀를 의심했다. 2년 만에 지옥에서 돌아온 그에게 던져진 첫마디가 절도였다. 곁에 있던 이 형사가 분노하며 김 소장의 앞을 가로막았다. 소장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 친구는 피해자예요. 저 섬에서 노예처럼 부려졌다고요. 이 형사, 자네야말로 진정해. 박 씨는 지금 실종 상태야. 동굴이 무너질 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증거라고는 저 미친놈이 쓴 수첩뿐인데 그걸 누가 믿어주겠나. 섬 주민들 모두가 한수가 돈을 들고 튀는 걸 봤다고 증언했어. 김 소장의 미소는 차가웠다. 이 형사는 그제야 깨달았다. 박 씨는 단순히 악덕 고용주가 아니었다. 그는 섬의 실세였고 김 소장을 비롯한 지역 유지들과 검은 돈으로 얽혀있는 거대한 사슬의 한 고리일 뿐이었다. 다음 날, 지역 신문에는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다. 군산 양식장 절도범 2년 만에 발견. 피해자 코스프레로 수사 혼선. 언론은 박씨 일당의 가혹행위보다 한수의 도주와 절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김 소장은 한수의 수첩을 망상에 빠진 자의 낙서로 몰아세우며 증거물 보관실에서 빼돌려 소각해버렸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수첩이 사라진 순간 한수는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추락했다. 심지어 병원 밖에는 박 씨의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괴한들이 나타나 한수를 위협했다. 그들은 한수의 할머니가 사는 판자촌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내 손자가 우리 집안 망쳐놨어. 돈 내놔, 이 할망구야. 정실에 갇힌 채 창밖을 보던 한수는 절망했다. 섬을 탈출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세상이라는 더 큰 감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불쌍한 청년이 아니라 주인을 배신한 노예로 몰아세웠다. 하지만 김 소장과 박씨 일당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다. 한수는 2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지내며 청각과 기억력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해 있었다. 그는 동굴 속에서 박 씨와 김 소장이 나눴던 대화, 그들이 돈을 세탁하던 장소, 그리고 진짜 몸통이라고 불리던 인물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형사님, 그들은 제 과장님 성함을 알아요. 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 형사에게 말했다. 그들이 말했어요. 도지사 후보인 그분이 이 양식장의 실제 주인이라고요. 이 형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지역 비리가 아니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인물의 자금줄을 건드린 것이었다. 이제 이 형사와 한수는 경찰 조직 전체와 싸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 형사는 결심한 듯 한수의 손목에 채워진 병원 팔찌를 끊어냈다. 한수야, 여기서 나가자. 법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법을 증명하는 수밖에 없어. 두 사람은 폭우가 쏟아지는 밤, 병원 뒷문을 통해 사라졌다. 이제 그들은 탈출한 노예와 미친 형사가 되어 거대한 권력의 심장부를 향한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빗속의 추격과 일기장의 행방. 폭우가 쏟아지는 군산항의 밤은 잉크를 뿌린 듯 어두웠다. 이 형사의 낡은 SUV는 빗길을 가르며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다. 덱미러에는 경광등을 켠 경찰차 3대가 무서운 기세로 따라붙고 있었다. 이 형사, 당장 차 세워. 너 지금 공무집행 광해의 피의자 도주 원조죄야. 차 안의 무전기에서 김 소장의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나왔다. 이 형사는 무전기를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옆자리에 앉은 한수는 극심한 공포로 몸을 떨고 있었다.
2년간의 감금 생활은 그에게 작은 소음과 번쩍이는 불빛조차 거대한 공포로 다가오게 만들었다. 한수야, 정신 차려. 네가 기억하는 그 장소 정말 확실해? 네. 박 씨가 술에 취했을 때 말했어요. 도지사 후보님께 드릴 상납금을 전주의 어느 폐공장 지하에 숨겨뒀다고요. 거기만 찾으면 그들의 죄를 밝힐 장부가 있을 거예요. 이 형사는 핸들을 꺾어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로 빠졌다. 하지만 추격자들은 집요했다. 김 소장은 이미 이 지역의 모든 도로를 차단하고 이 형사를 압박해왔다. 절체절명의 순간, 이 형사는 한수가 병원을 빠져나오기 전 할머니로부터 건네받은 낡은 운동화를 떠올렸다. 2년 전, 한수가 산책장에 남겨두었던 바로 그 신발이었다. 한수야, 할머니가 이 낡은 신발을 왜 지금까지 간직하고 계셨을까? 이건 그냥 신발이 아니야. 이 형사가 신발 깔창을 뜯어내자 그 안에서 아주 작은 마이크로 SD 카드가 나타났다. 한수는 2년 전 노예로 팔려가기 직전 양식장에서 우연히 목격한 도지사 후보와 박 씨의 밀회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했었다. 핸드폰은 바다에 빠졌지만 메모리 카드는 미리 빼서 신발 밑창 깊숙이 숨겨두었던 것이다. 할머니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손자가 남긴 마지막 물건이라 믿고 매일같이 닦으며 소중히 보관해 오셨던 것이다. 이게 있었어. 드디어 찾았어. 이 형사의 눈에 희망의 빛이 사렸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뒤를 쫓던 경찰차 한 대가 이 형사의 차 뒷부분을 거세게 들이받았다. 차는 빗길에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굉음과 함께 멈춰섰다. 매캐한 연기 속에서 이 형사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김 소장과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차를 에워쌌다. 이 형사, 고생 많았네. 이제 그만하고 카드 매너. 김 소장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총구를 겨누었다. 이 형사는 피를 흘리며 한수를 바라봤다. 한수는 창백해진 얼굴로 메모리 카드를 입안에 넣으려 했다. 삼켜서라도 지킬 거예요. 절대로 못 줘요. 그때였다. 어디선가 수십 대의 차량 불빛이 어둠을 뚫고 쏟아졌다. 김 소장의 부하들이 당황하며 빛의 근원을 바라봤다. 그것은 경찰이 아니었다. 이 형사가 미리 연락해두었던 중앙 언론사의 취재 차량들과 소문을 듣고 달려온 시민단체의 차량들이었다. 지금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김 소장님, 당장 총 내리시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소리쳤다. 김 소장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권력 뒤에 숨어 모든 진실을 지울 수 있다고 믿었지만 깨어있는 시민들의 눈과 귀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이 형사는 비틀거리며 차 밖으로 나왔다. 그는 한수의 손을 꼭 잡고 카메라 앞에 섰다. 여기 2년 동안 죽어 있어야 했던 진실이 살아있습니다. 이제 누가 진짜 범죄자인지 세상이 판단할 것입니다. 폭우 속에서 한수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항상 땅만 보던 노예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한 청년의 당당한 시선이었다. 빛으로 돌아온 이름. 폭우가 지나간 군산의 아침은 기적처럼 맑았다. 밤새 대한민국을 뒤흔든 낙도 양식장 노예 사건과 도지사 후보 비리 의혹은 걷잡을 수 없는 파도를 일으켰다. 한수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마이크로 SD카드 안에는 도지사 후보와 조직폭력배 간의 검은 거래, 그리고 김 소장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담긴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법정은 분노로 가득 찼다. 도지사 후보는 끝내 고개를 숙였고 김 소장은 수갑을 찬 채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다. 동굴 폭발을 지시하고 도주했던 양식장 주인 박 씨 역시 밀항 직전 해경에 체포되었다. 그들에게 내려진 것은 중형이었지만 730일간 지옥을 견뎌온 한수의 세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한수는 휘지어를 타고 법원 계단을 내려왔다.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는 더 이상 눈을 가리지 않았다. 그 앞에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한수야, 내 강아지. 할머니는 손자의 야윈 얼굴을 어루만지며 오열했다. 한수는 할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었다. 2년 전 차가운 컨테이너 속에서 굴 껍데기에 새기며 버텼던 그 이름, 할머니를 드디어 육성으로 부를 수 있게 된 순간이었다. 몇 달 뒤 낙도의 양식장은 폐쇄되었고 그곳에 갇혀있던 다른 생존자들도 국가의 보호 아래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이 형사는 비록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시민들이 수여한 올해의 의인상을 받으며 다시 현장으로 복구되었다. 사건의 터전이었던 군산항 선착장. 한수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는 할머니와 함께 2년 전 자신이 남겨두었던 그 자리에 섰다.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평온했지만 이제 그 바다는 한수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형사님, 사람들은 제가 돈 500만 원 때문에 도망쳤다고 믿었을 때가 가장 아팠어요. 신발 한 켤레조차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나 봐요. 이 형사는 한수의 어깨를 툭 쳤다. 이제 세상 모두가 안다. 네가 지키려 했던 건 돈이 아니라 네 삶이었다는 걸. 한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일기장 하나를 꺼냈다. 동굴 속에서 썼던 그 일기장이었다. 그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을 적어 넣었다. 한수는 일기장을 덮고 바다를 향해 깊은 숨을 내뱉었다. 7년 전 아버지를 잃고 2년 전 자유를 잃었던 청년은 이제야 온전한 자신의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멀리서 여객선 한 대가 고동을 울리며 들어오고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를 가두러 오는 배가 아니라 누군가를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다줄 희망의 배였다. 한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선착장을 향해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실종의 재구성. 그 마지막 기록은 비극이 아닌 시작이라는 단어로 끝을 맺었다.